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강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위장병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병 관련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제가 입안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중에 입안에 있는 화상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 한번 알아보고 저의 경험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배가 아프다면 여러분들 배 아파 보시면 알지만 참 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른 거와 아픈 게 참 다르게 이 배가 아프면 우리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지는 않습니다만 이 배가 아프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장애는 상당히 복통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환자분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능성 소화장애 를 이제 보통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기 보면 기사에도 보면 검사했는 내시경상에 검사했는데도 혈액 검사 등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지만 환자가 나타나는 것은 통증, 명치 부위가 통증 아프고 쓰리고 포만감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그럴 때에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성 위장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두드러지게 딱 하나라고 나타난 건 없고 위장의 배출 능력이 떨어졌거나 위 일부가 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위장 감각이 과도해서 민감한 경우, 뇌와 위장관 신경계 조절이 이상,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병원에서 쓰는 처방은 보면 위산 억제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위저부 이완제 등 또는 이제 항우울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안 되는 분들만 오시겠죠. 많이 이제 치료가 되시고 그 중에 안 되는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억제제, 촉진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산이 현재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이런 증상에 맞춰서 만드는 대증 약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위산이 많이 나왔다고 위산을 일단은 진정시키는 거는 당장에는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억제시키면 다른 곳에 반드시 튀어나오거든요.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억누르면 반드시 다른 이유로 분출하게 된다. 똑같은 거죠. 이 위산도. 위산 운동이, 위장 운동이 느려졌다. 느려진 이유가 있겠죠. 촉진제를 쓰는 게 아니라 느려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사를 보면 이거는 신문 기사는 아니고 인터넷에 이제 제가 퍼왔는데요. 신경성, 과민성 등 원인 모를 위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네,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이제 단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사 자체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위장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게 신경성 과민성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늘어난다. 그리고 한 병원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이 없는 환자가 이제 거의 80%에 다다르고 원인이 있는 환자는 약 20%에 다다르는, 이처럼 원인이 없는 위장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방에서는 원인이 없으면 대증 치료로 갑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학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의학자로서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없는 거를, 양방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원인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더 치료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한 시각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현상과 그런 게 마찬가지죠. 또 하나 볼까요? 위 내시경으로도 안 보이는 질환 3가지. 흔히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위내시경 받았어요, 원장님.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내시경 상에는 깨끗하대요. 위내시경 상으로는 깨끗하대요. 그런데 저는 불편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시간이 저 되물어요. 위내시경은 뭐를 보는 검사인가요? 위장 내의 위벽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위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위 안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하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암이라든지 위궤양, 특히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위장장이라는 게, 위장병이라는 게 어떻게 위암처럼 종양만 생기는 게 있던가요? 아닙니다. 위가 늘어진 위하수도 있고요, 위무력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위가 활동하는 모습은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위가 과연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거는 아직 양방에서 검사기기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 아는 건 아니니까 제 선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의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호소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의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게 3가지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마비, 위기능성 위장장애, 위경련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위마비, 실제로 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먹고 나면 걸려 있는 것 같다.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속이 더부룩하다.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구토가 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내시경으로는 알 수 없고 환자의 어떤 이 경험이 있는 의사의 정확한 파악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를 활동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치료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위장장애는 특별한 게 없는데 만성적으로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위의 기능, 즉 소화시키는 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식후 불쾌감, 포만감, 명치 부위의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위경련입니다. 여러분들 위경련을 알아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환자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통증이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통증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윗배 통증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부르르 떠는 굉장히 식은 땀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의학에서 위장병을 어떻게 보는지, 일단 위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위장은 양방에서처럼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분배하는,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이 분해시켜서 영양분이 된 것을 분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장이라는 것은 육부, 즉 위장부터 시작해서 쓸개,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직장까지, 항문까지 내려가는, 그 다음에 방광, 한의학에서는 방광도 이제 육부에 해당되는데요. 방광이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똥오줌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통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부의 첫 시작으로서 모든 육부 활동에 관여를 한다. 특히 대소변이 나가는데 첫 번째 주자로서 관여를 합니다. 위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방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세 번째, 기운과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네, 위장은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근육이 점점점 말라가고 여러 가지로 이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기운과 영양분, 기혈이 이 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 양방과의 좀 차이가 있죠. 네 번째, 체온을 높입니다. 위장은 굉장히 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할 때 여기에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추위에 약하고 이런 분들은 위장 자체가 상당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 이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한의학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치료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간단하게 분류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한, 열, 조, 습, 위장이 차가운지, 위장에 열이 나는지, 위장이 건조한지, 위장에 습기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이 안에서 한열조습이라는 이 안에서는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내포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그 상태를 이제 한열조습이라는 단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이 시간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과거부터 쭉 대략 한 10년간 한의원에서 병원 생활을 다 빼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 위장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특히 많이 하시는 게 매실 액기스 많이 먹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매실 액기스를 만들어 주셔서 복용을 하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딱히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중 하나가 아마 매실 액기스를 만드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 위장의 활동을 저해시킵니다. 매실이라는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콤한. 그 다음에 그 약효 자체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 설탕 성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다양한 소화 성분이 있는 이 한약재들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냥 집에서 먹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 중에 제가 안전한 거를 두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메가라고 하는 한약재인데요. 보리, 여러분 보리차 하는 보리, 쌀보리 하는 보리, 쌀보리 아시죠? 이 보리가 싹을 틔운 게 메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식혜 담는. 그래서 식혜입니다. 식혜를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는 설탕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금으로 식혜를 집에서 직접 담그시거나 하신다면 그렇게 단 성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메가 자체가 답니다. 고소한 이런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금을 집에서 달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로 드셔도 되고요. 메가를 파는 곳은 약재상에 가야만 있습니다만 질금은 슈퍼에도 있고 많습니다. 방앗간에도 있고 많습니다. 질금을 물에 끓여 가지고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순한 약이면서도 결코 이 파워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가 하나만 추천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추천하는 거는 이 귤피라는 겁니다. 요즘 흔히 귤 껍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는 귤은 잘 씻으셔야 돼요. 먹기 전에 귤을 잘 씻으셔가지고 좀 귤에 묻어 있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건 잘 제거하시고 귤은 맛있게 먹고 귤 껍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물론 한의원에서 쓰는 귤피라는 약재는 일반인이 먹는 귤이 아닙니다. 그런 거 쓰면은 약효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재로 쓰는 귤피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귤만 쓰는, 귤의 껍질만 쓰는 그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쓰지만 집에서는 일반 대중분들은 집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 한의원이라든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뭐 평소에 너무 위가 불편하다가 오면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조금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 음식을 오늘 먹었는데 먹고 나니 불편하다, 이럴 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귤피 좋습니다. 질금, 메가죠. 질금과 귤피, 이 두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급성편도염은 9세 이하의 최다, 면역체계 미발달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 얘기가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온 거는 면역체계 이상에 대해서 이 편도선염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편도선염, 편도는 면역체계 기관으로서 이 면역체계가 우리 인체의 면역체계가 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얘가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게 편도선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쓴 건데, 제가 오늘 가져오게 된 거는 9세 이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저도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편도선염의 가장 큰 이유는 음식입니다. 위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장은 밑에 있는데 여기는 목에 있는데? 이게 한의학에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위장에 어떤 염증이 편도선염으로 잘 오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9세 미만의 아이들이 특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아이들 중에 목이 불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단순히 목을 볼 것이 아니라, 염증이 났을 때에는 당장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지만 위장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재발도 잘 안 하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여러 번 병원에서 늘 겪고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급성 편도선염에 보면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소염제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장 치료를 같이 하면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목이 아플 때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평소에도 음식을 너무 과식한다든지 너무 기름진 거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위장 관리를 꼭 해주셔야 잘 치료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또 생뚱맞게 위장을 얘기하는데, 입안 화상, 입속 입안에 생긴 화상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맞습니다. 감자는 보통 피부에 하는데 입안에 생긴 거. 요거트는 왜 쓰냐면 좀 윤기가 있다 보니까 이 요거트를 바르면은 좀 통증이 덜합니다. 그 느낌으로 하는데 실제 효과는 없어요. 그 이외에도 꿀이라든지 이런 걸 의견도 있다 되어 있는데, 실은 한의학에서는 꿀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것까지 다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꿀은 실제 화상 치료에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꿀에는 균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한의학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꿀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요. 화상을 입었으니 차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해서 화상 부위의 근처의 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못하게 한다.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회복이 안 된다. 얼음은 더 치명적이다. 네, 맞습니다. 차게 하면 안 됩니다. 화상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서늘하게는 해야 되지만, 너무 차갑게 하면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재생이 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사를 보면 화상 연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상 연고를 발라보니까 리도카인 성분이 있어요. 실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생이 과연 빨리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리도카인 연고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소독과 깨끗한 수분 공급이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부드러운 음식 먹고 뭐 딱딱한 음식을 주거나 매운 음식을 주면 먹지를 못합니다. 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예 안 해보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양치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파 보시면 칫솔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양치를 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입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입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 혀를 내밀 수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입안에 완전히 진물과 이 수포가 생겨서 아예 입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 삼키는 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는 그나마 입을 벌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는 과정이고, 자, 이제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꿀과 한약재 중에 부자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명이 밀부탕이라고 하는데, 꿀을 이용해서 특히 따뜻한 부자 성분을 넣어 가지고 오히려 재생을 도왔습니다. 재생을 도왔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봤지만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된다는 기사 보셨죠? 예, 염증이 난다고 해서 자꾸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꿀과 부자를 가지고 여기를 촉촉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재생을 돕도록 십전대보탕을 좀 변방하여 가지고 약재를 좀 넣고 빼고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생을 빨리 다 도왔고, 저는 총 6일인가 7일 만에 다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심하게 얼마 전 일이거든요. 제 블로그에도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실제 화상을 제가 겪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꿀 같은 거를 꼭 사용하시고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돕는, 저는 한의사다 보니까 한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뭐 복합모라med인가 뭐 이런 연고도 발라봤는데요. 이도카인 때문에 조금 통증이 덜할 뿐이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 이거와 함께 막 목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염제라든지 그런 것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방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한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은 위장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가져왔고, 이 위장 치료를 꼭 한의학적인 치료로도 한번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불어 입속에 있는 화상을 치료하는데 꿀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꿀과 함께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염증을 자꾸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 건강 뉴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